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엔진 모음하면 좋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한의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암의 초기 증상인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양의 세포적인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종양이란 게 뭐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어떤 돌연변이라던가 그 DNA 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급격히 이제 성장하는 악성 세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세포의 어떤 특성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암세포를 우리가 조절되지 않는 만성 염증 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겨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고 이거를 이제 억제를 하고 할 수 있다면은 조절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암은 이게 조절이 되지 않고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무한으로 증식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암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포의 정상적인 이 분열 주기나 생애 주기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커지는 그 과정 자체가 정상적인 세포랑은 굉장히 다른 루트를 이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고 했다면 우리 몸의 다른 DNA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포 자멸사를 유도를 해서 새로 태어나게 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DNA 변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게 암세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그 일반 세포들과 다르게 계속 그 자리에서 증식을 끊임없이 하는 특성 때문에 다른 세포들보다 에너지 대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주변에서 새로운 혈관들을 끌어온다던가 주변의 어떤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면서 그걸 다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한다던가 지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좀 많이 이용해서 빨리 크려고 하는 약간 그 욕심쟁이적인 면모를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왜 인터넷에 보면 그 암은 당분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정상 세포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보통 부르는 이제 티슈의 회로를 돌려가지고 ATP를 생산해내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호기성 해당 과정이라던가 혐기성 해당 과정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주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게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은 당분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암세포는 당분을 좋아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앞서 언급한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에너지원을 이제 과하게 암세포에서 이제 끌어쓰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체중 감소라든가 뭐 피로도가 갑자기 이제 올라간다던가 염증 반응 수치가 뜨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종양이라는 것 자체가 그 부위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애다 보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이제 압박하면서 나타나는 통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장기나 조직 사이로 침투하고 침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장기의 기능을 또 저해시키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이적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화기에 이제 암이 나타났을 경우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대표적으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나 종양 자체가 위에서 이렇게 커지거나 아니면 식도 이물감 같은 걸 느끼실 수도 있겠고요. 각각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나타날 텐데, 대부분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종양의 크기가 커서 주변을 압박했거나 신경을 눌렀거나 이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요. 감별하고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암 같은 경우 거의 한 80% 정도가 체중 감소를 겪고, 특히나 본인 원래 체중의 거의 한 10% 정도가 빠지는 게 우선 나타난다고 많이들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즉 초기 단계를 좀 벗어났을 수 있다 라고 보이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폐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 증상이 사실은 거의 없는 편에 속하잖아요. 폐암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에 연접해서 만약에 종양이 자리를 잡고 있거나 기관지를 막을 정도로 크기가 충분히 크거나 하면은 객혈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호흡곤란, 흉통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초기에는 그 증상만 가지고 폐암을 진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간암 같은 경우도 진행이 조금 되고 나면 황다리나 복수나 우상복부에 집중되는 통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초기에 사이즈가 작고 굉장히 숫자가 미미하다고 하면
그거는 영상의학적으로 판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폐암 같은 경우에 요새 TV 프로 같은 거를 좀 많이 보다 보면 곰봉지, 클러빙이라고 불리는 이 손가락이랑 그 손톱 그 부위가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현상에 대한 게 뭐 얼마 전에 막 예능에서도 막 나오고 막 뉴스에서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실시간 있어요. 검색어에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폐암 환자분들을 봤을 때 그 클러빙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환자분들이 얼마나 됐던 것 같나요? 글쎄요, 뭐 명확하게 수치하기는 어렵긴 한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꼭 일치하진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폐암 환자 중에 곰봉지가 있는 환자를 본 적이 없어서 네, 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거 폐암이다라고 진단을 해봐야겠다 이렇게라고는 생각은 못할 것 같고 통계적으로는 뭐 30%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는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게 사실 나타나는 조건도 사실 혈액순환이라던가 혈관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압박이 갔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병기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 클러빙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초반에 내가 클러빙이 있으니까 폐암 환자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소화기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CT나 뭐 MRI를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일 많이 암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는데 쓰는 건 이제 내시경과 내시경 초음파가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저희 뭐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고요. 요새는 초음파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갑상선암, 뭐 유방암 이런 쪽들은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시는 편이시고요. 종양 표지자 같은 혈액 검사 수치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뭐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전 검사나 선별 검사로 잘 쓰지는 않고 있고 좀 특이적으로 간암 같은 경우에는 비형간염이라든가 C형간염이라든가 아니면 경변 같은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초음파상으로 간 쪽에 어떤 덩어리라든가 종괴 같은 게 확인이 되면 딱히 생검을 하지는 않고 그냥 바로 알파테아담백 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진단을 받으실 때 하는 거 보면 CT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어디 전이가 있다던가 뭐 림프절 전이라던가 다른 전기로 번진 게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연조직부 장기에 생긴 암 같은 경우에는 MRI를 가장 정확한 진단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걸로 폐암 같은 경우는 제일 요새 많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기관지 내시경이랑 CT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하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 그 유방 촬영술 같은 검사가 있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유방암은 이제 타입이라던가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생검을 거의 무조건 하는 편이죠. 이제 조직을 뽑아내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총생검이라든지 맘모톰이라든지 이제 쓰이는 바늘의 뭐 굵기라든지 아니면 도려낼 수 있는 절편의 뭐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건 그 종양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생검의 어떤 뭐 종류를 선택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우리가 조직 검사, 일단 조직을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실제로 보는 게 1번이고요. 영상의학적 검사, CT, MRI, 그 다음에 초음파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혈액 검사 순으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암 진단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일단은 빨리 치료 시기를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의 상태가 수술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으면 수술을 진행하고 항암 치료라던가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라던가 뭐 체력 저하, 뭐 식욕 부진 증상들을 좀 관리를 잘 하시면서 가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이제 암 환자분들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아까 지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그 받아들이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검증된 표준 치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안정성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뭐 민간요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다니신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고 전문 의료기관을 찾으셔서 전문 의료진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아무래도 시간과의 싸움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또 상담을 받다 보면 내가 앞으로 뭐 살 날이 뭐 얼마나 남았다고 내가 그 힘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수술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70대 환자분들도 충분히 항암 치료를 잘 견디시면서 삶을 잘 영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은 요새는 이렇게 이제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잘 갖춰져 있는 환경이라면 믿고 치료를 바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체력 관리라든지 항암을 하는 도중에 체력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적절한 관리만 병행이 된다고 한다면 요새는 거뜬히 항암을 잘 이겨나가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뵀었어요. 필요한 도움을 같이 받아서 치료를 병행해 나간다면 끝까지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양 세포적인 특성이랑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체 전반적인 어떤 대사 과정에 있어서의 뭐 문제점, 그리고 그게 위치하는 거에 따라서 장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따라서 몸에 나타나는 증상,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검사를 받으면 좋은지, 그렇게 바로 치료를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저희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한의생활이었습니다.